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가구 주택의 특장점과 투자 방법,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 잘 알고 계시죠? 또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이 보셨고. 그런데 이제 오늘 영상 보시면 내가 다가구 주택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의 특징, 또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장단점, 또 취득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다가구 주택에 관심 있다고 하시면 오늘 영상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주택의 종류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주택의 종류를 잘 알고 있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모두 다릅니다. 내가 이걸 알고 있어야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인지 알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주택별로 운영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세금도 다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샀을 때, 취득할 때, 또 보유 중일 때, 나중에 팔 때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주택별로 투자 방법도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알고 있었던 이런 주택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조금 어렵고 재미는 없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재테크의 이 성공이나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택은 어떤 거죠? 바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독주택 중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다가구 주택은요, 이제 뭐 크게 특징을 말씀드리면 층수는 3계층까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에 보면 뭐 내가 마음대로 막 높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을 수 있는 층수가 3계층으로 딱 제한이 돼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그리고 19가구까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구 수를 막 20가구, 30가구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구 수를 19가구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60제곱미터죠. 평수로 하면 약 200평 정도 됩니다. 이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인데요. 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 200평이면 넘어가면 이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건 제가 신도시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지금 실제로 찍어 본 건데요. 이건 이제 주택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주차장이 있고 출입구가 있고 여기 이제 상가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위로 하나, 둘, 세 개 층은 다 가구 주택이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상가가 들어있죠. 음식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상가 주택, 뭐 점퍼 주택들이 이런 이제 다가구 주택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새로 지은 것들이죠. 택지지구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 지어지는데 또 약간만 벗어나면 그 구도심 쪽으로는 이런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차이가 좀 나죠? 신도시 또 택지지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은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우리 오래된 그 구도심 쪽에 보면 이렇게 20, 30년에 지어진 동네에 보면 이런 다가구 주택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형태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이 구도심도 보면요, 이 상권에 따라서 이 다가구 형태가 좀 다릅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주택지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상권이 조금 발달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돼 있죠? 1층에 이렇게 다 상가가 들어 있고 위로는 보시는 것처럼 주택이 돼 있는. 그래서 상권에 따라서 이 다가구 주택의 형태도 좀 달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 다가구 주택의 특징 이제 5가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메모도 하시면서 또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독주택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다중주택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은 주인이 한 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주택 보면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주인이 한 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세대씩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건물 통째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해요. 전체로 이제 하나로 등기가 되죠.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하고요, 전입 신고할 때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신사동 24번지 5호
뭐 203호 이렇게 호수까지 정확히 기입을 해야만 나한테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우리 다가구주택도 보면 여기 호수가 있잖아요. 뭐 201호, 202호. 근데 그렇게 호수까지 기입할 필요 없이 그냥 주소만 해서 뭐 신사동 7번지 24호 뭐 이렇게 주소, 번지만 기입을 해도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이제 차이점이죠. 자, 그리고요, 이 다가구주택은 층수가 3계층으로만 쓸 수가 있어요. 3계층으로만. 물론 여기서 이제 3계층이라고 표현 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계층, 그리고 밑에 만약 용적률이나 주차장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근생, 즉 상가를 뭐 1계층을 넣을 수도 있고요, 2계층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다가구주택은요, 한 건물에 상가하고 주택하고 같이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이제 3계층으로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다가구주택을 살려고 가봤는데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수가 4계층이다. 근데 그게 다가구주택인데 그러면 분명히 1계층은 불법으로 주택으로 꾸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내가 이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때 또 투자할 때 알고 계시면 분명히 이건 3계층인데 왜 이게 4계층이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하고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투자를 할 때 그런 걸 모르고 투자를 해서 내가 실패를 보는 경우를 대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구 수가 19가구입니다. 그냥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가구 주택은 19가구까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땅에 건물을 지어도 내 마음대로 막 20세대 이상 이렇게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제가 방금 19가구까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22가구다. 이거는 이제 역시 불법이죠. 준공검사 후에 뭐 내부를 쪼개기를 했다든가 해서 이 가구 수를 늘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때는 세대 수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세대 이상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어딘가 이제 불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평수로 따지면 200평이죠. 여기서 연면적은 뭐죠?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층의 바닥 면적이 50평이면 4개 층이면 5, 4, 20, 200평이잖아요. 즉 이제 200평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은 3개 층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120평짜리 땅을 샀다고 하면 거기는 120평이면 그 용적률이 200%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120평이 240평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240평까지. 그런데 이 다가주택은 연면적이 20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즉 이 다가주택을 살 때는요, 큰 땅이 필요 없습니다. 100평이 넘어가는 땅은 실용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가주택은 연면적이 200평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주택을 구입할 때 불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5번째는 뭐냐면요, 독립된 주거 환경이 가능하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단독주택이 뭐가 있다 했죠? 다중하고 다가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환경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죠? 내부에 화장실하고 욕실을 둘 수는 있지만 치사 설비는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환경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가구 주택은 이게 가능합니다. 즉 그냥 우리가 쓰는 주택처럼 내부의 화장실, 욕실, 치사 설비를 다 합법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인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다가구 주택은요, 단독주택입니다. 주인이 한 명인, 그죠? 층수는 3계층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만약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상으로 하면 어딘가에 불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19가구까지만 가능합니다. 역시 이게 넘어가면 만약 22가구다. 이러면 3가구는 이제 불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이제 가능하고요. 독립된 주거 환경, 즉 취사설비가 이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가주택을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요, 주택을 구입할 때 또 투자할 때 불법적인 사항을 모르고 사서 불이익을 보는 것들을 대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서울 지역 다가구 주택의 수익률을 이제 보고 계신데요. 이게 2014년도에 이제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관악구, 서대문구, 뭐 종로, 성북, 광진, 동작 이런 데들 비교적 서울시에서
토지 가격이 좀 저렴한 곳들은 수익률이 높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뭐 용산,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 보면 수익률이 이쪽보다 좀 낮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 토지 가격, 그러니까 비싼 동네는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요. 조금 토지 가격이 싼, 약간 저렴한 동네는 임대 수익률이 좀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만 보면 당연히 지가가 저렴한 지역이 좋지만 이제 매매 가치 상승해서 보면 오히려 약간 이제 비싼 동네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 수익률만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 가치, 토지 가격 상승분도 우리가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과 이제 미래 가치를 이제 같이 보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입니다. 장점. 이건 이제 단독주택으로서 거주와 임대 소득을 동시에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한 개층을 거주하면서 나머지 층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 이 다가주택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또 선호하는 주택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지금은 이제 2년 거주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9억 미만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다가주택이 대부분 서울시는 9억이 넘겠지만 그 9억 넘는 이제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혜택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서울시 이 다가주택 주택 부지 보면요. 가격이 떨어진 해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의 거의 전 지역이 지가 상승이 이제 항상 우상향으로 이제 올라가는 패턴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보유 중에는 임대 소득을 가져가고 나중에 내가 매매 시점에는요, 이 지가 상승에 의한 차익 실현도 이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이제 5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투자 수익률이 좀 낮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 때 말씀드렸던 다중주택보다 투자 수익률이 한 1 내지 2% 정도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 다세대 주택에 비해서도 투자 수익률이 조금 낮아요. 이 장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조금 낮다는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 거는 상관없는데 오래된 뭐 20년 넘은 이런 다가주택을 내가 이제 중간에 매입하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설비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샤시도 오래돼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전기, 수도, 가스 등 이런 노후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하자 관리가 생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귀찮고 또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주택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취득세가 이 다세대 주택에 비해서 많이 높아요. 한 3배 정도. 왜냐하면 이 다가구 주택은요, 단독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거래 단위인데 서울시의 뭐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 뭐 못해도 15억 그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금액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취득세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9억이 넘게 되면 취득세가 3%입니다. 근데 다세대는 대부분 1%대거든요. 소형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구가 다세대보다 취득세 면에서 거의 3배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대출이 있을 때 전세금이 낮아져.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설정이 되죠. 등기부등본 때 보면 이 다가구주택에 얼마가 대출이 되는지 다 나와져 있죠. 근데 대출이 많게 되면 나중에 내가 세입자를 받을 때 대출이 있는 것만큼 전세 보증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입자가 대출이 많은데 내 전세금을 다 넣고 들어오진 않겠죠.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201호, 202호, 301호, 303호 이렇게 있으면 내가 세대 단위로 대출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은 이제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대출이 있을 때는 이 다세주택에 비해서 좀 더 전세 보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5번째는 뭐냐면 황금성 측면에서 다소 이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번 영상 때 말씀드린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데 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뭐 못해도 대지가 이제 50평이 넘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다중주택보다는 이제 금액이 크죠.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황금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 다가구주택보다 규모가 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규모는 더 크지만 세대별로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201호 팔고 또 301호 팔고. 근데 다가구주택은요.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다주택보다 다세대주택보다 그런 면에서 황금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다가구 주택의 취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구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오래된 단독이나 다가구를 매입을 해서요. 철거 후에 내가 이제 신축을 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에게 조금 어렵죠. 근데 앞으로 제가 이런 신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시리즈로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면 누구든지 이 신축이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신축한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법들이죠. 그죠? 기존에 신축한 거를 내가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이것도 뭐 괜찮은 방법입니다. 괜찮은 지역에 저렴하게 나갔다고 하면 또 잘 지어졌다고 하면 뭐 이렇게 매입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죠. 세 번째 뭐죠?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 이런 것들은 그럼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할까요? 이제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 이 다가주택을 보면 주차장도 없죠. 건폐율도 바닥에 거의 뭐 80%, 90%를 차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새로 짓게 되면 1층에 주차장 만들어야 되죠. 건폐율 좁혀지죠. 하면 건물의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이제 줄어든 데가 있어요. 그럼 그런 데는 신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하니까 리모델링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통해서 샤시도 바꾸고 설비도 바꾸고 외관도 조금 선봐서 비교적 새 주택처럼 이제 만들어서 좀 더 임대가를 올려서 임대가가 올리면 어떻게 되죠? 투자 수익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매매가를 올려서 임대 수익으로 살아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매각을 통해서 차익 실현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가구 주택의 취득 방법은요, 구주택 철거 후에 신축하는 방법도 있고요, 기존에 잘 지어진 신축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오래된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다가구 주택을 투자할 때 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놓치게 되면 우리가 투자할 때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임대 수요, 개발 호재가 많은 곳들 주변으로 가는 게 좋죠.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또 내가 익숙한 동네 주변에 투자를 해요. 물론 그런 곳이 임대 수요도 많고 개발 호재도 많고 좋은 지역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투자할 때부터 실수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투자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익숙한 동네, 내가 사는 동네를 벗어나서 좀 넓게 보셔서 임대 수요가 많고 개발 호재가 많은 곳들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향후 신축 시 설계가 잘 나오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제 신축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내가 이제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사서 나중에 이걸 팔게 될 때가 있잖아요. 또 팔지 않고 내가 한 5년, 10년 운영하다가 새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때 내가 팔든 내가 신축하든 그 다가구 주택의 가치는 뭐냐면 설계가 잘 나오는지. 그래서 뭐 북쪽에 도로가 있고 또 뭐 코너 자리에 있고 그리고 뭐 정방형이고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설계가 잘 나오는 주택을 매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내가 운영 중에는 임대 수익으로 살아가지만 나중에 팔 때는 그 땅의 모양, 땅의 형태가 신축이 하기에 유리한지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는 이 신축 시 설계가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내용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땅이 그러면 설계가 잘 나오는지, 어떤 땅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영상 때 요 부분만 가지고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여러분들 좀 메모만 해 두시고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요걸 소개할 때 그게 이 내용이었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건물의 내외부 화지 사항을 확인하는 겁니다. 뭐 새 주택이든 또 오래된 주택이든 간에 건물 내외부에 하자 사항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 안 하고 사서 매입 후에 여러 가지 하자가 나타나서 굉장히 남캐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건물 내부, 외부의 하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위반 건축 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뭐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한다든지 세대수를 늘린다든지 원래 다가구 주택이 3계층인데 근생 부분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다든지 이런 위법 건축 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행 강제금을 내게 됩니다. 건물의 이반 건축물이 딱 지키고 이제 이행 강제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반 건축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는요. 전월세 시세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개층을 거주하시든 전부 임대를 주든 여러분들이 이거 사는 목적은 임대 수익이에요. 그렇죠? 물론 매매 차익을 실현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우선순위는 임대 수익이죠. 그런데 기존에 맞춰진 그 임대가가 가끔 이렇게 높게 형성된 임대들이 있어요. 이거를 팔기 위해서 좀 비싸게 맞춰놓고 수익률이 좋게 해서 파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현재 임차인들이 들어있어도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합리적인 임대가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가구주택, 이 주의사항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이걸 메모를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것들을 하나씩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 수요, 개발 호재가 많은 것, 그리고 향후 신축 시 설계가 잘 나오는 것, 그 다음에 건물의 내외부에 하자 사항을 이제 확인하시는 것, 그 다음에 위반 건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시세를 꼭 확인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다가구 주택 투자하실 때 실수를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다가구 주택의 특징, 장단점, 투자 시 주의할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동네 현장에 가시면서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아, 이게 다가구 주택구나. 이런 특징과 단점이 있구나. 이런 걸 살 때는 이런 걸 주의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보시고 또 부동산에 들리셔서 이런 물건이 나와져 있는지 또 얼마에 나와져 있는지 한 번 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를 현장에서 보고 또 부동산에 가셔서 이런 물건이 나와 있는 걸 실제로 또 소개도 한번 받아보고 그러면 머리에 싹 들어옵니다. 공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동산 재테크 공부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 머리에 딱 고정이 됩니다. 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였죠?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 것, 또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건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방법을 몰라서일 뿐이죠. 우리 세상은요,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을 보고 여기서 큰 기회를 보고 큰 돈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분은 이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나쳐 버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떤 좋은 땅이 있으면 이거를 개발해서 이렇게 지어서 매각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눈에 딱 보이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재테크 공부는요, 조금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렵지만 이걸 공부를 하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남들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부자는 아니어도 그냥 이전보다 더 많은 부를 쌓아갈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테크 방법, 또 운영 방법, 또 세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재미는 좀 없으시겠지만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